여러 가지 단순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로 든 또 역사적 사례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해가 쉬운 게 17세기의 영국과 스페인을 비교한 게 있어요. 17세기 초에 17세기면 아마 1600년 되니까 17세기 초에 영국과 스페인을 비교를 하면은 스페인이 조금 더 강한 나라예요. 왜냐? 식민지 계층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스페인 아닙니까? 바로 콜럼버스는 제노바 이탈리아 사람인데 포르투갈에서 선박 배를 모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러면 스페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요새는 발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문명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말로 하여튼 발견을 해서 식민지 계층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남미 북미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은 저 인도 쪽으로 나갔습니다. 영국은 아직 후발 국가예요. 16세기의 초에 이제 주로 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스페인은 처음부터 식민지 개척의 권한을 이 정부가 왕이 독점을 했습니다. 왕이 무역도 독점하고 거기에서 일나는 부를 왕이 다 독점해서 자기 차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강해지죠.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민간인한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에 가서 무역을 하고 개척을 합니다. 한쪽은 민간인한테 맡기고 한쪽은 이 왕이 독점하고 이런 작은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민간인들이 경쟁적으로 미 대륙을 개척을 하니까 서로 경쟁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산업혁명으로 가게 됐다. 산업혁명. 그러나 왕이 독점하는 거니까 그 식민지 나라에서 주로 금이나 뭐 은을 캐가지고 그냥 몽땅 가지고 와가지고 요걸 또 국내 산업 발전에 쓰는 게 아니라 주로 큰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데 쓰면서 산업 발전과 이익이 생겼다. 즉 대세적으로 하니까 산업이 발전이 안 되더라. 그러나 경쟁적으로 하니까 산업이 발전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비로소 정권 교체를 이제는 순리적으로 한다. 그리고 과거처럼 왕을 다도하다든지 왕이 또 압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말고 이제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결정한다. 이제는 권한이 왕에서 국회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진로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한 9세기쯤 가면 영국은 선진국이 되고 스페인은 완전히 낙후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945년 남북한이 똑같이 출발할 때도 선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폐쇄적 정책을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로 가르치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과 우리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했어요. 거기서부터 아주 그게 작은 선택이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 역사가 결정적인 고비에서는 작은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1945년에서 48년 사이의 선택이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북한은 폐쇄적으로 간다. 남한은 개방적으로 간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선거의 본질이 남북한 대리전이라고 했는데 남북한 대리전의 핵심은 북한식으로 살 거냐 대한민국식으로 살 거냐 실패 사례로 살 거냐 성공 사례로 살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이번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요. 이번 선거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하나는 이겁니다. 민주당 플러스 진보당이 합쳐서 의석수를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8석 이상이죠. 그럼 국회 과반수를 정하는 거예요. 정권의 한 3분의 1이 종북 세력 쪽으로, 종북 좌파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졌다. 이 종북 좌파 세력이 뭘 하겠느냐, 정권을 잡고 뭘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뭘 하겠다고 공약을 내게 있습니다. 공약.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 있어요. 정책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집행할 사람들이 있어요. 당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한 행동, 이런 것을 다 종합하면 이 사람들이 국회를 과반수 의석을 잡고 국회를 종북화시킨 다음에 12월 선거에서 대통령직까지 차지함으로써 종북 정권,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것입니다. 뭘 하려고 시도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아, 이것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시도한다는 것이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는 이것을 하려고 연구 검토를 할 것이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어떤 걸 할 것이냐. 첫째, 대북 퍼주기를 아마 재개할 겁니다. 대북 퍼주기. 그 다음에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완전히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노무현이가 탄핵을 면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보안법 폐지였어요. 보안법을 박물관에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10월 4일이죠 아마 이 서울시청역에서 굉장한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 항의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 되실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때 물대포 쏘고 뭐 이렇게 아주 청년 용사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게 된 것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소위 열린당 안에서도 몇 사람이 동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통과할 자질이 없어가지고 그걸 거두어버렸습니다. 그게 좌파 정권이 힘을 빼는 큰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의 분수령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추진할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새 NLL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14선언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NLL 그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든다. 말이 평화지역이지. 평화지역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서 그 평화지역을 누가 북한을 지킵니까? 결국 NLL은 그 영토선으로서의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관측들을 대거 사면 복권해가지고 풀어주고 출마하도록 허용할 것이. 관측들이 많이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다닐 겁니다. 조총련과 다시 제의를 할 거예요. 조총련과 제의. 북한 정권, 조총련, 종북 정권이 삼각 동맹시대를 만들고 기업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북 지원을 많이 하라고 우리 정부의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기업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좀 지원하라. 특히 정보화 기술 같은 거를 좀 주라고 압력을 넣을 거예요. 민간인들이 대북 방송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금지시킬 거예요. 대북 풍선 날리기는 이거 무슨 가스 관리법 뭐 이런 거 등등 지원해가지고 단속할 겁니다. 6.15 선언에 적혀있는 연방대 통일안을 이걸 국민투표로
걸어가지고 요거 확정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심각하게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미국기지 이전도 이거 재검토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한 걸음 더 나갈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의 타겟이 뭐냐? 국군 해체예요. 대한민국 국군 해체. 국군을 사실상 국군으로서의 해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군을 해산시킨다는 게 아니고 국군의 성격을 훼손시켜가지고 지금과 같은 국군이 아닌 다른 문제가 되어 있도록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첫째, 군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요새 학생 조례 만들어가지고 학생 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고등학교까지도 좌익 혁명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인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사대들한테 많은 권리를 줌으로써 지위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정적 시기에 군이 적군을 향해서 쏴라고 하면 이것은 나는 내 양심상 모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병들한테 권한을 주는 이런 군인권법 제정, 그렇게 해서 사령과 장교들을 이간제시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인도 근로자다, 사병도 근로자다,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군장성 진급심사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인을 참여해야 된다. 이 민간인은 누가 들어가느냐? 정부, 침공 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이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한다든지 있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무슨 포격을 명령했다 이러면은 장성 진급에서 탈락시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군복무기간 너무 단축되는데 북한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단축시켜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도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 흔히 우리 머리에 딱 먼저 들어오는 종교단체가 하나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지금도 수백 명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집중 거부. 이 사람들 감옥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신념이 사회주의이므로 내 신념이 사회주의이므로 나는 자본주의 군대에 못 가겠다 하는 것도 양심 거부에 해당하니까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국민 개변제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사회주의자다고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하면 아마 이 공약은 상당히 표를 많이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병무청에 가서 나는 사회주의자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나는 군대 안 가겠다. 그럼 네 군대 가지 마라. 대체 공부해라.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사회주의자,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진보당 당원이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겠다. 그럼 너도 나도 진보당 당원이 돼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킬 겁니다. 해구산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먼저 할 거예요. 괜히 해구산 해가지고 북한 자극하니까 북한이 해보자 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해구산 그대로 치우면 북한이 얘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핵우산 철거 요청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벌써 노무현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군병력과 군 예산을 감축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 정부, 시민 대표가 참여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통제하는 게 이게 나중에 예하부대로 사단으로 저 연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아십니까?